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살인의 동기는 원한, 치정, 거액의 돈, 아니면 정신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뚜렷한 동기가 없고 유사한 수법을 쓰면서 피해자끼리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생성되지 않는 그런 무차별적인 살인을 우리는 소위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003년 연쇄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지만 같은 시기에 연결고리가 없고 동기를 알 수 없는 이 연쇄살인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이게 같은 범인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엔 살인사건의 방식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는 주로 집안에서 사건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주로 길거리였고, 흉기는 한쪽은 둔기를 사용하고 한쪽은 칼을 사용했어요. 게다가 범행 대상 또한 달랐습니다. 한쪽은 노년의 부유층을, 다른 한쪽은 서민층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죠. 한 명의 범인이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살인을 한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2명의 연쇄살인범이 활보를 하고 다닌 거죠. 이들 중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영철입니다. 그리고 그와 약 6개월간 범행 기간이 겹쳤던 속칭 서울판 살인의 추억, 2호선 살인마로 불렸던 또 다른 사이코패스 살인마 정남규가 있습니다. 정남규, 그는 사실 먼저 잡혔던 유영철의 이 자극적인 언론 보도, 그리고 워낙 국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고, 게다가 연이어서 터진 호남형 외모에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다라는 타이틀의 강호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에 좀 묻힌 경향이 있었지만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때는 2004년 1월 경기도 부천이었어요. 초등학생 2명이 집 앞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때는 밤 9시였지만 여긴 사실 바로 집 앞에 있는 놀이터였고, 가끔 아이들의 아버지가 담배를 피러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와는 전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불행히도 그 일상이 달라졌죠. 정남규가 아이들에게 접근했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시간에 아이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가족들이 놀라서 실종신고를 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는 불안의 씨앗은 커져갔고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약 2주 뒤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부근에서 2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2아이는요, 마치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V자 형태로 시신이 눕혀져 있었고, 한 아이는 나체, 다른 아이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목에 난 자국으로 보여서 이제 끈에 졸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아이는 부검결과 성추행의 흔적이 발견되죠. 이때 경찰은 근처에 살고 있는 한 남자 중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풀렸고 사건의 방향을 잃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죠. 경찰이 아이들을 야산에서 발견했던 그날 새벽, 정남규는 구로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죠. 인적이 드문 시간,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완벽한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기를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혼자 귀가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왔고요. 정남규는 마치 무슨 사냥이라도 하듯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사라집니다. 여성은 어떤 저항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범행은 정남규가 칼로 살인을 시도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004년 2월 6일 동대문 상가에서 일하던 한 24세의 여성이 저녁 6시쯤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이제 동대문에 이제 상가에서 일을 하니까 저녁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던 거죠. 그런데 정남규가 앞선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어두운 골목길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지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급습을 한 뒤에 그녀를 칼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그녀는 부상을 당해서 피가 흐르는 채로 근처 중국집까지 겨우 도착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죠. 이 사건은요, 처음에는 유영철의 범행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런데 후에 유영철이 재판에서 자백을 번복하게 되면서 무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나중에 정남규가 잡히고 나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임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정남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동대문 상가 사건이요. 그 범인은 난데 유영철이 왜 거짓 자백했지? 나 불쾌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러서 유영철보다 한 수 우위에 있다고 느껴서 좋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들이 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몇 번의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지 않자 정남규는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마치 중독된 듯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범행을 계획합니다. 2004년 2월 경기도 군포의 산본 지역이에요.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대신 생계를 꾸리고 성실히 살고 있던 28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도 새벽에 우유 배달을 마치고 한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를 정남규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납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고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경찰은 가장 먼저 주변 인물들을 수색했고요. 그 와중에 남편을 의심하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불특정 대상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요, 경찰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정남규는 이제 내 범행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3일 뒤인 2004년 2월 13일 오전 6시입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골목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새벽 1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서 30대 여성을 찌르고 달아납니다. 정남규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2월 26일 다시 목표물을 찾아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신림동에서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18살 여고생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30대 두 여성은 중상에 그쳤지만 안타깝게도 여고생은 다시는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죠. 단 2달 만에 4명을 살해했고 4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범행에도요, 경찰은 이 정남규의 꼬리조차 밟을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아무도 날 쫓아오지 않네? 그러니까 우쭐해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범행의 속도가 붙습니다. 4월 8일이에요. 신길동에 귀가 중이던 26살의 여성을 흉기로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어요. 2주 후에 4월 20일 구로구 고척동에서 20대 여대생을 집 현관 앞에 계단에 숨어 있다가 급습해서 사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안타까웠던 건요. 그러니까 그녀도 누군가 집 저기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녀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이 문에다가 키가 꽂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집 문에 열쇠가 꽂힌 채 발견되었어요. 단 몇 초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죠. 2004년 5월 9일 신대방동 보라매 공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 공원 남문 쪽에 그 좁은 골목길로 귀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정남규가 나타나서 습격을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하기 직전 의사에게 이 범인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고 40대 남성이었다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후 5월 13일에는 대림동에서 30대 중국집 여사장을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빠르게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을 상대로 여기저기 동네 신대방동, 대림동 어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으슥한 곳에 발견된 여성을 그냥 살해하는 거예요. 그가 사실 우리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 이렇게 환한 거리에서 어두운 골목으로 진입할 때 밝은 가로등의 불빛이 끝나는 그 지점, 바로 그 순간을 노렸던 거죠. 경찰은요, 고척동 사건으로부터 해서 서울의 서남부 일대, 그러니까 서울의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서남부 일대에서만 이 사건들이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걸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으면서 프로파일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고척동 사건에서 목격자가 있었고 그때 40대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남규는 2호선 살인마,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고도 불리기 시작했죠. 유영철 괴담도 있었고 또 몇 건의 범행이 비 오는 목요일 날 벌어졌다라는 그런 괴담이 떠돌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유영철 사건, 정남규 사건, 범인은 당시에 몰랐지만 시민들은 계속 들려오는 연쇄살인 사건에 완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정남규가 대림동에서 그 중국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나서는 약 1년간의 냉각기를 갖게 됩니다. 살인을 멈춘 걸까요? 아니요. 그의 살인 본능은 1년 후에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5년 5월 마치 자신의 첫 번째 살인을 기념하듯 경기도 군포의 삼본에서 우유 배달원이었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더 대담해진 정남규는 이제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흉기를 칼에서 둔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도 집 안으로 바꿔요. 6월 3일 새벽에 광명시 철산동에서 동네를 돌면서 문이 열린 집을 찾습니다. 새벽에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문이 열린 곳을 그냥 찾는 거예요. 그냥 살인의 목적이야. 그러다가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잠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쳐 중상을 입힙니다. 4개월 후 10월 9일에는 장애인 주거시설에 진입을 해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30대 여성 2명을 둔기로 내리쳐서 중상을 입히고 도망가죠. 그리고 열흘 뒤인 10월 19일 봉천동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둔기로 내리쳐서 살해하고 불을 지르고 달아납니다. 범행 수법이 침입을 해서
살해를 하고 방화까지 저지르는, 점점 진화하게 되는 거죠. 해가 바뀝니다. 2006년 1월 1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택에 침입하게 되고 잠자고 있던 22살의 여성을 둔기로 때린 후 불을 지르게 되는데, 이 불로 인해서 자고 있던 18살 여성과 14살 남성 3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이들이 3남매였는데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아이 셋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2달 뒤, 이건 정말 언제 끝날까요? 3월 27일 봉천동에 대가족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 집의 작은 방에는요, 3 자매가 함께 방을 쓰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의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기 위해서 씻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야! 거실에 불이 났다! 하고 알렸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불을 껐고 자고 있는 자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방문을 여는데 잠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급한 마음에 잠긴 문을 억지로 열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 침입했던 정남규는 이미 3 자매를 둔기로 때린 뒤에 거실과 방에 불을 지르고 사라진 후였어요. 3 자매 중에 언니 2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막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은 우리에게도 전달되지만 고스란히 유가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남규의 잔혹한 범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됐어요. 2006년 4월 22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정남규가 이 신길동에 주택가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문이 열린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집을 발견해서 손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20대 남자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여태까지 보통의 범행 대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절도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을 뒤져서 찾은 게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남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20대 남성을 둔기로 내리칩니다. 하지만 건장한 20대 성인 남자였던 김 씨는 강하게 저항을 했고 마침 옆방에서 자고 있던 50대 그 김 씨 아버지까지 합세를 하게 돼서 진압을 하게 됐고, 사실 정남규는 체구가 비교적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끔찍한 연쇄살인이 막을 내리게 되죠. 정남규. 처음에는 단순 절도범으로 체포가 되었겠지만 그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이 경악하게 됩니다. 그의 집에 갔더니요, 몇 년 동안 꾸준히 보던 범죄 관련 잡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해당 범죄 기사가 빼곡하게 스크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신을,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의 이름, 사건 사진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요. 자신의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다 스크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에는 자신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그 범행 대상들, 범행 장소에 대한 치밀한 사전 답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 절도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치챈 경찰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신문이 시작되고 정남규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지난 세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술술 자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잡히지 않았는지까지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는요, 자신의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그간 각종
각종 범죄 관련 서적, 그리고 미드 CSI 전편 시청하고 범죄 수사에 관해서 공부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도주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꼴로 10km에 달하는 마라톤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고 식단까지 조절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경찰들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흉기를 칼에서 둔기로 바꾸고, 족적을 이제 찾아낼까봐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더 큰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족적을 남기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신발의 밑창을 뜯어내고요. 어쩔 때는 일부러 무늬 있는 장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범행 장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 흉기를 보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다시 그곳에 숨겼는데요. 즉, 즉흥적인 범행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모든 걸 계획하고 움직였다고 진술하게 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저지른 이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없어요. 프로파일러가 신문을 하던 도중에 왜 범행을 저질렀냐, 왜 죽였냐라는 질문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프로파일러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분석해서 알려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신문 도중에 했던 말들은 도저히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은요, 가슴에 응어리 같은 것이 어느 날 생겼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응어리가 풀리대요 라는 말도 했고요. 자신은 살인을 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우울감이 사라진다. 내가 1000명을 살해하는 게 목표였는데 13명밖에 못 죽이고 잡혀서 억울하다.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 향기가 난다. 도저히 정상인이 하기 힘든, 이해하기도 힘든 아주 엽기적인 발언을 내뱉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고 해요. 현장 검증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유가족들도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현장 검증에 나타난 정남규를 보면서 분노하고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정남규가 그들을 노려보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했다고 해요. 게다가 현장 검증 후에 이송이 되는 도중, 여러분 이 모습 보이시나요? 자신을 취재하는 카메라를 보고 웃기까지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게 여기 끝에 계신 분은 경찰이고 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얼굴이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눈 부분이. 웃는 눈 모양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겠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코패스적인 말들이 계속됩니다. 살인이 너무 즐거웠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는다. 사형을 빨리 시켜달라.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 그리고 이 말을 법정에서 들은 피해자 유가족들은요,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분노와 증오가 치밀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13건의 살인과 20건의 살인 미수. 그런데요, 이걸 살인 미수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 피해자들이 살인을 당했을 뻔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매 순간 불안과 트라우마에 떨며 지내는 것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쇄살인마, 사이코 연쇄살인마 정남규는 2007년 4월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후에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었는데요. 2년 뒤였던 2009년 11월 21일, 쓰레기 봉투로 끈을 만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그렇게 당당히 하던 정남규의 자살이 또다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이 두려웠던 것일 거다, 아니면 사형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불안감에 우울감에 그래서 자살한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일부 프로파일러들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미 범행을 통해서 살인의 쾌락을 맛보았는데, 그래서 중독이 되어버렸는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해하면서 그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사형과 자살에 대해 절대 관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남규의 죽음은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영철과 동시간대에 존재했던,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던,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끔찍한 연쇄살인마 정남규 이야기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